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캔 환경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한 컴파일러 혹은 다운로딩 툴, 캔 어널라이저에 관한 GUI 환경 등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론이지만 실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에 프로젝트를 오픈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파일스에 가보면 AT, SAM, C21, J18A라는 클래식 캔에 대한 프로젝트가 존재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실질적으로 패키지 타입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하드웨어가 연결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키트라는 탭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연결이 되면요, 이러한 그림도 함께 오픈이 됩니다. 연결이 안 되면 이러한 메시지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은 하드웨어가 여러분의 PC와 그리고 개발 툴인 IDE에 연결이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속성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가보면요, 파일에 가면 프로젝트 프로퍼티즈라는 탭이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 하드웨어 타겟 보드인 이름이 연결되면 이렇게 실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가 연결이 비정상적으로 되면 요 속성 프로퍼티즈 뒤에 나오는 하드웨어 이름이 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먼저 연결이 되어야 하지만 프로젝트의 속성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러한 프로퍼티즈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제일 먼저 컨피그레이션 구성을 클릭하게 되면 커넥티드 하드웨어 툴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디폴트로 로우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선택을 클릭하면은 실질적인 하드웨어 보드를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컴파일러의 툴 체인은 X3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커넥티드 하드웨어 툴에 들어가 보면요, SAMC21 Explained Pro 시리얼 넘버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하드웨어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고 나서요, 그리고 패키지 버전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SAMC21의 패키지 3.3.7이 패키지 버전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ARM에 대한, 즉 코텍스에 대한 라이센스 CMSIS가 5.140 버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러 툴은 XC32 3.0 버전을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속성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드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확인하기 때문에 어떤 실행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은요, 우리는 코텍스 M0라는 CPU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CPU의 메인 함수는 인티저 32비트이기 때문에 인티저 함수의 크기를 갖고 있고 32비트 메인의 void라는 이름의 함수를, 리턴 값이 없는 거죠, void 함수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요, 펌웨어의 소스 코드에 존재합니다. 소스 코드에 가면 main.c라는 함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main. 함수, 인티저 함수가 열리게 되면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여기 보면 리시버 메시지의 사이즈의 배열을 8개로 제한했습니다. 8바이트죠. 우리 캔 2.0에서는요,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맥스 8바이트입니다. 그저 수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캔 FD가 돼야 64비트까지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RX 메시지를 8바이트로 한정했고요. 그리고 좀 내려가 보시면 캔 메시지 램 컨피그레이션 셋업이라는
함수가 나올 겁니다. 이 함수는요 뭐냐면은 이 위치는 어디냐면 p library can zero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존재합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프린트 메뉴밖에 없습니다. 이 함수 여기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실제 죄송합니다. 그 p library can zero라는 함수에서 램 사이즈를 설정합니다. 램 사이즈라는 것은 우리가 필터 6개 설정했죠. 그런 램 사이즈를 설정하고 나서 프린트 메뉴문이 나옵니다. 프린트 메뉴문은 테라 터미널을 우리가 설치했죠. 테라 터미널에 UART로 115,200 bps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테라 터미널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프린트 메뉴가 실행되면 테라 터미널에 이러한 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1번을 누르면 전송이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테라 터미널에 연다는 것은 이밸류에이션 보드에서 테라 터미널로 UART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뿌려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처음에 개발 환경을 구축할 때 can analyzer id를 우리가 469, 0x469라고 확정을 했죠. 469로 확정을 했고요. 메시지 랭스는 8바이트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포문을 반복하고 while문이죠. true니까 무한루프가 여기서부터 진행됩니다. 무한루프가 진행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UART 리시버 데이터가 어떤 거다? UART라는 것은 이 터미널 창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 터미널 창에서 우리가 만약에 1을 누르는 순간 UART에서 테라 터미널에서 1의 값이 코텍스 M0로 연결이 돼서 get 캐릭터가 1이 들어오면 트랜스미팅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메시지를 출력하고 can0 interrupt get이라는 파일이 실행됩니다. 그것은 p library can0의 함수 속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나 아니면 메시지 트랜스미터 두 개 중에 하나가 설정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failless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can interrupt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송하게 되고요. 그러면 p library can0.c라는 함수는 어디 있느냐면요. 소스 코드라는 폴더 밑에 configuration, default, peripheral 속에 can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can이라는 폴더에 실제 이 메시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함수가 can0 메시지 트랜스미터 전송하는 인터럽트 함수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습했죠. 우리가 뭘 학습했냐고? can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이 can 컨트롤러 함수에도 우리가 주석을 이렇게 달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can0 메시지 트랜스미터라는 함수는 인자를 id, length, 데이터, can mode, can message transmitter 등등등의 인자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can에 대한 파라메타는 id는 11개의 파일을 갖고 있다. 확장을 하면 29개의 id가 확장이 된다. 그리고 length는 말 그대로 데이터 length고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mode는 베이직한 클래스 can이라는 것은 2.0을 의미합니다. can fd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BRS를 제외하고 사용했습니다. 비트레이 스위치, 즉 비트레이트를 가변하는 것을 제외하고 can fd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주석 처리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학습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들어가면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올 겁니다. 메시지 어트리뷰트 속성이 들어오면 이 속성 값이 can 메시지 어트리뷰트 트랜스 p4 데이터 프레임이냐 아니면 케이스 메시지 tx p4 rtl이냐 프레임이냐 rtl이냐 데이터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모드 디폴트 그냥 false를 내보내라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rtr의 경우에는 이러한 메시지를 리턴 시켜라 라는 함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그리고 실습할 때 또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했던 타임 퀀텀이라는 개념, 노미널 비트 타임의 최소 단위를 타임 퀀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를 연산하는데 몇 비트가 필요하느냐 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타임 퀀텀이라는 단위를 만들었죠. 그 중에서도 미니멈 타임 퀀텀이라는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미널 비트 타임을 예를 들어서 싱크로나이징 세그먼트 1 타임 퀀텀,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세그먼트 1에서 8 타임 퀀타, 그리고 페이지 위상 변이가 생길 수 있겠죠. 페이지 세그먼트 1도 마찬가지로 1에서 8 타임 퀀타, 그리고 페이지 세그먼트 1과 페이지 세그먼트 2 사이에 샘플 포인트가 존재하고요. 샘플 포인트 지나고 나서 바로 샘플 포인트에 한 연산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것을 인포메이션 프로세서 타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 타임 퀀타가 차지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2는 25개, 즉 노미널 비트 타임의 최대 값은 25개의 타임 퀀타가 구성되어 있고요. 최소는 8개의 타임 퀀타로 지작되죠. 그래서 싱크로나이징 세그먼트, 프로퍼게이션 세그먼트, 페이지 세그먼트 1, 인포메이션 프로세스 타임까지 필요한 타임 퀀타를 더해서 25개에서 남는 것을 페이지 세그먼트 2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샘플 포인트는 노미널 비트 타임의 전체 75%의 수준, 75%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 MBR일 경우, CAN FD MBR일 경우, CAN FD BDR일 경우에 각각 타임 퀀텀을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인 경우에 싱크로나이징 타임 퀀텀은 맥스 하나, 타임 세그먼트 1은 뭐죠? 프로퍼게이션 세그먼트와 페이지 세그먼트 1을 타임 세그먼트 1이라고 우리가 합해서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그게 16개, 타임 세그먼트 2를 8개, 그리고 싱크로나이징 점프 위스를 4개. 그래서 최대 25개 내에서 이 값들을 조정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싱크로나이징 점프 위스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RJW죠. 리싱크로나이제이션 점프 위스. 그래서 보내는 녀석과 받는 녀석에 대한 샘플 포인트가 미스매칭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동기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동기화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샘플 포인트가 빨리 오면 페이지 세그먼트 2를 좀 줄여야 되고요. 늦게 오면 페이지 세그먼트 2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편차를 리싱크로나이징 점프 위스라고 불렀죠. 그 편차가 엄청 크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싱크로나이징 재동기를 해야 되고, 그 편차가 굉장히 플러스 마이너스 적으면 그냥 동기화 과정이다, 싱크로나이징 과정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RJW에 대한 여러분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싱크로나이징 점프 위스가 1에서 4 타임 퀀터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FD 같은 경우는요, 동기화 같은 경우는 1, 그리고 타임 세그먼트 1 256, 타임 세그먼트 2 128,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385까지. 그리고 MBR이고요. 이거는 BDR 같은 경우에도 토탈 실질적인 값을 우리가 맥스 값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정해놨잖아요, 표준에서. 근데 이것을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MBR, 노미널 비트 레이스를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DBR, 데이터 비트 레이스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계산을 좀 해줘야 됩니다. 엑셀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시트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이것을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야 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이제 엑셀에다가 그런 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an initialize 함수가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메인 함수에 보면요. 여기 보면 system initialize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p library can 속에서도 can initialize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 함수 속에 이런 샘플링 데이터들을 반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2Mbps 최대죠. 우리가 2.0에서는 1Mb까지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500kbps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MBR, 노미널 비트 레이트를 500kbps를 설정했을 때 그리고 캔의 데이터 비트 레이트를 2Mbps 설정했을 때 그거 데이터고요. 이거는 비트를 계산하는, 실제 이거는 데이터 전송 속도고, 이것은 비트를 어떤 값이냐, 도미넌트냐, 리세시브냐를 판단하는 노미널 비트 시간, 지연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MBR과 DBR이 각각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실제 우리의 CPU는 M0 CPU거든요. 이게 코텍스 M0, 그래서 40MHz를 사용합니다. CPU 클락을 40MHz를 사용하고요. 주파수의 역수죠. 그냥 주파수의 역수 값을 세크 단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NTQ, 그러니까 타임 퀀터죠. 노미널 타임 퀀터를 계산했고요. 비트별 노미널 타임 퀀터까지 계산해서 80이라는 값을 만들어냈고 20이라는 값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스의 길이, 실제 캠퍼스는 얼마 범위로 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m로 좀 가정을 했습니다. 80m로 가정했을 때 각각의 값들을 좀 연산을 했습니다. 타임 퀀터 베이스로 싱크로나이징, 노미널 싱크로나이징은 1 타임 퀀터, 그리고 노미널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세그먼트, 페이지 세그먼트 1, 페이지 세그먼트 2 값들을 이런 식으로 타임 퀀터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오실레이션을 기준으로 샘플 포인트는 어느 위치에 와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한 80%, 75%, 80%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한 것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 엑셀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요. 실질적인 80%에서 뭔가 약간의 오실레이션 오차들 해서 0.78%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값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는 p library can 0.c에 가면요. can의 초기화 함수 설정 부분이 존재합니다. can의 초기화 함수 설정 부분. 거기에 가면 can 0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can ccr initialize mask라는 함수가 존재하고요. while문에서 어떤 실질적인 연산이 패스가 되게 무한 루프를 돌다 패스가 되면 내려오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미널 비트 타임인가 프리스케일러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can 노미널 비트 타임, can 노미널 타임 세그먼트 2, 타임 세그먼트 1, 노미널 비트 타임 프리스케일러, 그리고 노미널 싱크로나이징 점프 위스 값들을 우리가 계산한 값들을 여기에다 인가해야 됩니다. 값이 3, 10, 5, 3이라는 값을 넣어줬는데 도대체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can 헤더 파일에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can 헤더 파일. 그래서 can 헤더 파일을 잠깐 보면요. 보이기에 앞서서 can 헤더 파일에는 실질적인 데이터 시트를 기반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니셜라이즈에서 이런 30, 10 요 값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여기 30, 5, 3을 넣어놨는데 이거는 실제 데이터 시트에서 제일 먼저 SJW 노미널 싱크로나이제이션 점프 위스는 밸류 값을 요 범위 안에 넣어야 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노미널 보레이트 프리스케일러는 이 정도 안에 범위에서 선정해야 된다. 프리스케일러 값이요. 그리고 노미널 타임 세그먼트 비포 샘플 포인트 앞에 있는 타임 세그먼트가 뭐예요? 바로 타임 세그먼트 1이 되겠죠. 그죠? 이것은
요 0에서 7F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페이지 세그먼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애프터 샘플 포인트 이후에 타임 세그먼트는 이 2죠. 2. 노미널 타임 세그먼트 2의 값은 이 범위 안에서 연산이 돼야 된다라는 데이터 시트를 보고 헤더 파일에서 이 값을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500K의 BPS를 기반으로 만약에 캔 컨트롤러가 48메가라면 샘플 포인트는 75%에 오지만 우리는 40메가로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40메가로 계산해서 토탈 타임 퀀트와 비트레이 프리스케일러 값을 더해서 실제 연산을 했더니 우리 엑셀에서는 실제 80%의 샘플 포인트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값을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우리는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캠퍼스에는 많은 노드들이 존재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많은 노드들은 결국은 원하던 원치 않던 모든 ID 값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게 뭐라고 설명드렸죠? 마스크와 필터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와 필터 값 설정은 어디에 있느냐? p 라이브러리 can 0.c라는 함수에 그것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can 스탠다드 id 마스크가 존재하고요. 각각의 필터 값은 스탠다드 id 0부터 5까지 이게 필터 값입니다. 필터 값이고요. 7ff가 마스크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연산이 되면 can analyze에서 어떤 값을 입력을 해도 요 id 값은 받아들이고 그 외의 값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필터를 추가하는 실습을 또 나중에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can configuration configure filter다 라고 정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각각에 대한 id별로 요 값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다 진행이 되면 확인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빌드하는 것은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여기 빗자루 망치 같은 거 있죠. 얘를 클릭하면 빌드가 됩니다. 빌드를 하게 되면 실제 메모리의 용량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 프로그램 데이터는 어느 정도 바이트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빌드가 완성이 되면 빌드 석세스풀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에러가 나오면 당연히 에러 수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칩에다가 다운로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Make and Program Device 다운로딩 하는 겁니다. 빌드한 데이터를 누르면 다운로딩이 되면 실제 타겟 보드의 CPU에 프로그램이 다운로딩이 되겠죠. 그리고 다운로딩이 완료가 되면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먼저 기존에 있는 데이터 지우고 메모리 컴필레이션하고 프로그램이 컴플릿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우리가 필터 값 수정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미널 비트 타임의 샘플 포인트 값 연산해서 수정했습니다. 두 가지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테라 터미널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줘야 이밸류에이션 보드에서 받는 데이터나 수신 데이터나 송신 데이터를 확인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빌드해서 다운로딩을 한 것입니다. 지금 칩에 다운로딩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는 이제 통신을 해야 되니까 아까 캔에서는 500K BPS를 사용했죠. 마찬가지로 캔 어널라이저에도 동일한 속도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캔 어널라이저를 실행하면 이러한 비어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셋업에 가서 하드웨어 셋업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하드웨어 셋업에 가게 되면 캔에 대한 통신 스피드 500K bps 셋 누르시고요. 노멀 모드로 셋 누르시고 스테이터스는 ON을 누르시면 실질적인 캔 어널라이즈가 스탠바이가 되고요. 이밸류에이션 모드도 둘 다 스탠바이가 되는 겁니다. 캔 통신이 될 수 있게 스탠바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고 실질적인 데이터 통신하는 것들은 기억할 것은 빌드에서 노미널 비트 타임 그리고 테라 터미널 통신 내용
그리고 마스크와 필터 수정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노미널 비트 타임의 속도 500K bps죠. 그것을 can analyze에도 그대로 반영을 두 개를 해놔야 서로가 통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